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면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Yeah. 그러면서 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란의 408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s tough as they are, we want to keep them alive. We want to keep all of you aliv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And they've agreed to that. 미 P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 합의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고 핵농축 중단 기한이 끝나도 3.67% 수준의 우라늄 전농축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검토에 나선 이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폭격이 재개될 거라며 전보다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방중 전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면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은 협상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와 휘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략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렇게 중동 전쟁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국의 발표와 관련해 이란 정부와 언론이 타결 임박 분위기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발언과 태도가 외교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고 이란 언론은 미국 정부의 언론 플레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신호 특파원.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 무스카트에 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란 대통령과 협상단 대표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제 저녁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프랑스 해운사 소유 화물선이 피격돼서 승무원 여러 명이 다치고 선체가 손상된 가운데 이번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위협적인 발언, 또 틀을 지키지 않는 태도가 외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통신 IRNA가 보도했습니다. 아직 이란의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미국 언론 보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임박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페자스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미국과 두 차례 협상했지만 두 번 다 협상 진행 중 군사 공격을 받았다며 이런 행동은 등에서 칼을 꽂는 행위로 간주된다면서 미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효과적인 모든 협상은 전쟁 종식과 적대 행위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를 국제법 위반을 넘어선 해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이걸 공개적으로 자랑해온 것을 비판했습니다. 종전협상에 이란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언론의 종전합의 임박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나를 믿어봐 작전이 실패하자 늘 하던 수법으로 돌아가서 가짜 악시오스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라는 뜻의 프랑스어 for를 종전합의 임박서를 보도한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붙여서 폭시오스 작전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란 언론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언론의 보도 방향과는 정반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ISNA는 미국 정부의 언론 플레이를 지적하면서 양국 간 평화는 여전히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미국 합의에 관한 보도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오늘자 칼럼에서 이 미국 정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압력과 비판을
가짜 뉴스를 통해 줄이려는 시도가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칼럼은 전례 없는 미확인 뉴스가 공개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방작전을 중단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면서 이란 속담을 인용해서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웃으라고 비꼬았습니다. 혁명수비대 계열의 매체인 타스님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에는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특히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합해보면 합의문을 놓고 막판 조율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최종 합의 전까지 미국과 이란이 언론을 통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제시한 답변 시한은 48시간인데요. 이란 외무부 공식 입장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거죠? 네, 어제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종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만 어제 언급했습니다. 이후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추가로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이 협상이라는 개념은 최소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실제로 대화에 참여하려는 진정한 시도를 필요로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을 인용했습니다. 협상은 논쟁이나 기만, 지시, 강압 이런 게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 보도와 미국 정부의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정부가 48시간 이내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오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이동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한 배경에는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중재국 파키스탄의 전언이 있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 2명은 CNN에 백악관이 전날 파키스탄 측으로부터 미국과의 타협점을 향해 이란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측 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협상 진전을 이유로 해방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중동 전쟁으로 한몫 챙기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면서 미국 국무부가 직원들에게 이른바 예측 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따는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38살의 미군 특수부대 상사인 벤 다이크가 재판에 불려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 참여한 벤 다이크는 작전 정보를 활용해 이른바 예측 시장에서 6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a tit for tat on that, but I will tell you that I think this prosecution is misplaced.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예측 시장에선 석연치 않은 거래가 쏟아졌습니다. I worry that we're in a climate where folks see the grift at the top, the special betting on outcomes at the very top of this administration, and they think, I want a piece of it. 내부 기밀 유출 논란이 거세게 일자 백악관에 이어 미 국무부도 직원들에게 예측 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돈을 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무부 내부 지침을 입수해 온라인 예측 시장이 잠재적인 국가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의 5년 동안 거래를 조사했더니 국방 관련 분야에서만 유독 의심스러운 거래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예측 시장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주요 예측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언제 종전 협상에 서명할지 또 이란을 다시 공격할지 여부를 놓고 우리 돈 수백억 원의 내기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지난달 휴전 합의 뒤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6일 헤즈볼라의 최정예 부대인 라드완 부대 말렉 발루트 사령관을 제거하기 위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자지라는 헤즈볼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공습으로 라드완 부대와 헤즈볼라 고위급 군 지휘관에 피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수상을 훼손하고 공동시설물을 파괴해 무리를 빚었던 레바논 데벨 마을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인이 성모상을 모욕하는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담배를 입에 문 이스라엘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불을 붙인 담배를 성모상의 입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 사진의 촬영 위치를 검증해 본 결과 데벨의 한 건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CNN에 몇 주 전에 촬영된 해당 사진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HMM 소속 나무호의 예인 작업이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부의 조사단도 현재 도착했는데요. 추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나무호에 대한 예인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나무호를 두바이 항으로 끌고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지 예인선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두바이에서 출발해 오늘 새벽 3시 반쯤 사고 해역에 도착했는데요. 나무호는 HMM이 운용하는 38,000톤급 중소형 벌크선으로 사흘 전 폭발 화재 사고 이후 아랍에미리트 알쿠아인 인근 해역에 멈춰서 있습니다. 두바이항 도착까지는 준비 작업 등을 포함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호를 예인선에 연결하는 준비 작업에만 4-5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고 해역에서 두바이항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70km가량으로 HMM 관계자는 예인이 시작돼 두바이항까지 오는 데만 최소 10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나무호는 내일 새벽쯤 두바이항 수리 조선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무호가 두바이항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도 시작되겠죠? 네, 정부 조사단은 나무호가 두바이항에 입항하는 대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어젯밤 항공편으로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한국선급 지부와 선사인 HMM 인력도 조사 과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체 조사와 선원 대면 조사 등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나무호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HMM 관계자는 나무호가 당시 이란의 통제구역 밖 해역에 며칠째 정박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운 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주셨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의 징역 23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추 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열, 유서연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낮아진 건데요. 앞서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 재판부는 행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고 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살피기 어렵고 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항소심 선고 이 주요 쟁점별로 짚어볼까요?
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 절차 요건을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어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등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 계엄의 위헌, 위법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10분가량 비상계엄 문건과 단전 단수 조치 관련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위헌 위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하면서도 날짜를 계엄 당일로 소급해 기재하고 이후에 이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행위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죠. 네, 맞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부분,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뒤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일부 유무죄 판단이 뒤집힌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발언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한 데 대해서 1심에선 전체에게 소집 통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부작위 책임을 물었는데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정 상황 그리고 항소심 선고에 대한 양측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한 전 총리는 재판 중간 이따금씩 한숨 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다가 주문할 때는 일어서서 재판부를 바라본 거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이후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 측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변호인과 특검 각각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래서 마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외환을 결정했다는 것을 저희 답답하게 느끼기 때문에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선고는 서울 고등법원에 설치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역시 담당을 하는데요. 이번 내란 간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이었습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 대립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는데요. 국회 취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본회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개헌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보이콧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돌리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함을 열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 17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표결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서 상정될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 건 표결엔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오는 10일까지는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내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육상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계속 특검법이 주요 화두죠? 네, 한병도 원내대표가 다시 원내 사령탑이 된 민주당은 특검법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처리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했고 내용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는데 최대 쟁점인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이 수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오늘 원내지도부 공개회의에선 특검법 관련 언급은 자제한 채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공천 심판에 주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란과 구구 선동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커녕 윤어게인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갖춘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망동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보수 결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검법 원천 무효를 촉구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은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그러니 특검을 임명해 범죄를 지우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체 14곳 가운데 12곳에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고 남은 곳은 충남 공주부여 청양과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등 2곳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부터 윤리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주부여 청양 출마 자격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약 경선 참여길이 열리면 공천관리위원회는 오후 5시쯤 후보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오늘 정 전 실장을 만나 당의 어려운 입장을 전달하고 무소속 출마를 만료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 등의 출마를 제안한 민주당은 이번 주 공천 완료를 위한 막판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한쪽짜리 양해각서 MOU 체결에 근접했다.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과 호르무즈 개방 방안 등 14가지가 포함됐다는 미국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 전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란 내 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가져올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며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외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요. 종전 전망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Yeah. 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i, Mr. President. Can you tell us what you think about the extracting the uranium from Iran? We're going to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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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president would prefer is a deal on all the key topics that have to be addressed, a full opening of the straits.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14개 항목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오늘 대담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대담 시작 전에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장 보시죠. 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될 전망인데요. 우원식 의장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헌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 286명, 3분의 2인 191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표결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도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10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헌법 전문 명시, 또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야 6당이 본회의를 반복 개의할 수도 있다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오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내용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쪽짜리 MOU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장님, 종전 임박했다는 보도 저희가 너무 많이 전해드려서 이번엔 진짜일까? 근데 주식시장을 보면 진짜인 것도 같고 이란의 반응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이 큰 돈을 걸기 때문에 조그마한 오보가 나더라도 금방 확인하고 시정하는 이런 속성이 있는 것에 비추어서요. 지금 금융시장의 동향은 이번 휴전 협상 제안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실현 가능할지도 모른다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악시오스인데요. 이 악시오스라는 언론도 상당히 특이한 언론입니다. 이 악시오스란 말이 그리스 말로 중립, 가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악시오스는 언론이면서 사설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의견 이런 거 없다. 있는 사실만 보도하겠다. 한마디로 가장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협상 무르익었다는 보도들은 일부 정파,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폭스뉴스라든지 우파 성향의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와 사전 각본에 의한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악시오스만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 거기다가 또 하나 중대한 포인트는요. 그동안에 이란과 미국이 협상이 없었지만 물밑으로는 오고 갔거든요. 그렇죠. 1차 협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정말 합의 좀 하고 싶은데 너희들 원하는 거 뭐야? 한번 내봐 해서 사실 여러 안이 트럼프한테 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타결했다고 하지 않고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MOU라는 게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그냥 우리 알고 있다 이런 정도예요.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상징적으로 어떤 신뢰의 구속력은 있죠. 그런데 그 정도의 양해 각서는 체결할 수 있다. 삼박자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뉴욕 정치에서는 상당히 가능하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곧 타결될 수도 있다. 또 미중 정상회담 앞에 타결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feasibility,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게 아니냐. 세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해각서 체결에 임박했다는 보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싸우더니 MOU 한쪽 자리에 모든 걸 담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뭐가 담겼을까요? 사실상 지금 MOU 한쪽 자리에 그 종전을 한다는 건 미국 측 입장이 더 강하게 됐다고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국내에서 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원유에 대한 압박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형성되기 때문에 본인도 이를 자꾸 탈피하려고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꾸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쪽의 반응을 보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란과 미국은 입장차가 완전 다릅니다. 일단 미국은 종전을 하고 나서 제재 부분을 나중에 하자라는 입장이고 이란은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종전을 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수평선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되느냐. 거기에 이제 중국이 끼어들었어요. 중국이 중재자를 하겠다라는
라고 된 마당에 이란이 미국 측의 한 장짜리 MOU에 고개를 끄덕이고 이 종전을 해버린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이 말하자면 선제적인 어떤 기득권 자체를 내려놓는 마지막에 어떤 생명줄을 놓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엑시오스의 그 보도 자체가 가짜에 가깝지 않을까. 아니면 여론을 떠보기 정도의 어떤 액션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악시오스 같습니다. 보도가 좀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농축 우라늄, 이란 내에 있는 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다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진작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는 그 이란 역외로 반출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이미 이제 고농축된 우라늄이죠. 이게 440kg 정도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처리를 해야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쟁의 명분이 쓰는 거고 저희가 2015년도 오바마 정부 시절에 핵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농축 금지 기간이 15년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 이상의 뭔가 효과를 얻어야지만 전쟁의 명분이 있고 오바마 정부의 어떤 했던 일을 넘어서는 효과를 그 선거를 치르잖아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440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은 어쨌든 유럽으로 반출을 하거나 좀 이란이 원하는 것은 그 희석시켜 가지고 민간적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이걸 아마 트럼프가 그건 용인하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본인이 지은 그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끼어든 입장도 중국이 외교적 중재자를 자처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 이해관계에 얽혀 있잖아요. 본인들도 걸프고로부터 원유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역봉쇄를 하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합의의 휴전의 틀은 다 형성이 돼 있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안 되면 오히려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그래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 또는 그 원유 수출이 막히게 되면 이미 저장 능력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또 망가지잖아요. 그런 측면 중국의 또 그런 외교적인 압박 또 미국은 북중미 월드컵도 곧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 정상회담도 이제 14, 15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등이 어떤 형태이든지 휴전 내지 합의에 이르기는 간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 핵에 관련된 처리 문제예요. 이것이 빠진 종전 내지 휴전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된 그랜드 바게닝은 안 돼도 소규모 딜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란 쪽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틀을 지키지 않는 태도가 외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두 차례 협상 진행 중에 군사 공격을 받았다며 등에 칼을 꽂히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란 협사당 대표인 갈리바프 의장은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건 미군의 여론전이라며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고 비판했고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타스님 통신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란 전쟁을 과거 다른 전쟁에 비해 매우 빨리 끝냈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SNS에 이란 전쟁을 excursion, 여행이라고 표현하며 6주일밖에 안 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We took a little bit of a journey, a little bit of an excursion. I want to start off by saying we're in a great vice president's right here, and we're in a I call it a skirmish.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믿어봐 작전이 실패하니까 가짜 악시오스 작전을 갖고 나왔다는 게 이란 측의 주장이에요. 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주장 실제로 서로가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협상 과정에서 전략 전술적인 차원에서도 진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든 또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얘기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시오스 보도가 다른 보도하고 상당히 다른 게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전쟁 권한법에 따른 데드라인이 사실상 이게 60일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이어지면 유가는 더 오르고 또 국민들의 지지율 반등시키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 그런 의지가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명분으로 MOU만 체결해주면 MOU라는 게 결론 내는 게 아니거든요. 한 페이지라는 게 그만큼 내용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14개 내용을 보더라도요.
농축 우라늄을 반출하겠다라는 그런 단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 농축 일시 중단하고 이란 제재 해제하고 호르무즈 봉쇄 해제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쭉 언급한 거거든요. 이 정도는 양측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MOU상의 14개 항. 그런 다음에 이제 협상을 구체적으로 이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MOU까지 체결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철군의 명분을 잡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들, 주류 전문가들이 그게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상이 진행됐을 때 그 이후에 MOU 그 이전으로 돌아오지는 못하도록 최소한의 어떤 방어 장치는 중국이 보증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미국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미국과 이란, 중국 간의 큰 틀에서 일단 봉합해놓고 그리고 전쟁 스톱하고 핵심적인 농축 우라늄 문제나 경제 제재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해결을 하자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전 해결은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MOU 맺어서 면피만 하자. 트럼프의 전략이 이렇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보면 이 이란 전쟁을 소규모 충돌, 뭐 스커미시, 익스커션, 여행, 여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약간 평가절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면서 그 끝내자는 당사자인 미국, 특히 공격을 먼저 했잖아요. 일단은 이란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은 사람에게 할 소리는 아니죠. 가볍게나 여행 갔는데 이제 곧 끝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 여행을 끝낼 테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 통보잖아요. 이건 사실상 MOU를 맺었다 하더라도 양국 간에 있어서의 중재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감정선을 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이 부분은 믿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여론전을 하는 가짜 엑시오스 작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란과 미국 간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어떤 종전에 대한 그 입장들을 혼선을 자꾸 하는 와중에서도 저는 그 이란과 이 미국이 서로 전략이 달라서 그런다 하지만 저는 주목하는 바는 중국의 개입이에요. 이건 중재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옆에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본인이 후원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 중동 질서의 재편에 있어서 미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패권을 뺏기는 것들은 중국이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 중동 질서에 있어서 미국에게 패권을 뺏기는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란 뒤에 내가 있을 테니까 당신들 적정선의 협의사항이 아니면 하지 마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중국이 지금 대화를 하고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이 나선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의 저런 발언들이 가벼운 여행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전쟁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이란 외무장관이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해 보시죠.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계기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我们认为全面止战刻不容缓，重启战端更不可取，坚持谈判尤为重要。 از مواضع چین بسیار قدردانی می‌کنیم. برای خاتمه این جنگ آغاز شده. چینی ما هم اعتقاد دارن که ایران بعد از جنگ متفاوت از ایران قبل از جنگ هست و یک ارتقاء وضعیت بین‌المللی پیدا کرده. 뒷배인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No, but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He would like to see this ended off. 중국이 이란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 해결에 중국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자발적으로 역할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은 아니고 미국이 어느 정도 외교적 압박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이제 경제 전쟁 중이잖아요. 관세와 뭐 농산물 수입 문제 갖고 경제 전쟁 중인데 휴전 중입니다. 그 경제 전쟁 휴전 중인 거고 이란과 중국의 경우에 또 갑을 관계가 있어요. 중국이 아무래도 원유 등을 많이 사주는 입장이고 중국이 2023년도에는 중동에서 외교적 능력을 보여준 때가 있습니다. 사우디하고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중국이 외교적 중재를 했죠. 따라서 어느 정도 위상이 있던 차에 다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도 중국이 어떤 역할을 못 해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와 관련된 중국의 종이 호랑이론이 이란 내에서는 있을 겁니다. 다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중국은 이번 사태를 매듭짓고 싶어하고 또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어느 정도 지렛대를 행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적 외교적 환경 자체가 휴전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일전을 하기 전에 이란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다만 이란과의 문제 해결점은 전쟁이 있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2015년도의 핵 합의 그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 전쟁하기 이전에 돌아간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진손이 없는 거거든요. 정말 여행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휴전하는 것 같고 저런 특정 언론을 통해서 미리 흘리는 이 부분은 이란 내에 분명한 주도권을 쥔 세력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혁명 수비대가 주도권을 쥔 세력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뭐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외무부 이 당국자들이 주도권을 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흘려서 스스로 너네가 정제해서 올려와라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외교적 수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란이 먼저 중국을 갔어요.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란 나라가 중동에서 갖는 비중 약 20년 전만 해도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요. 중국은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 중국이 이란의 원유 가장 많이 수입해 가는 나라입니다. 중국도 스스로 산유국이긴 하지만 제조업을 강화시키면서 원유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원유를 호르무즈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중동에서 큰 손이죠. 그래서 이란과 사우디가 충돌을 했을 때도 두 나라 외교장관 베이징으로 불러서 너희들 합의해 이러고 합의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의 외무장관을 불러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국은 지금 큰 소리 안 하고 조용히 있었지만 사실은 뒤에 중동은 우리 편이야. 우리가 마음먹으면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와서 잘해. 이런 신호를 줬다는 그런 어떤 일각의 분석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이 중국에게 좀 다리 좀 놔달라. 그 어떤 경우이든 간에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고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최대의 수혜자는 중국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지금 트럼프가 경제 전쟁을 야기해서 원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연기되어 왔던 건데 만약에 이란 전쟁이 없었다면 미국이 트럼프에 대한 관세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이란 문제, 중동 문제를 끌어안고 오히려 큰 손이 됐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레버리지를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가 타결된다. 이렇게 낙관하기는 좀 이른 것으로 보이고요. 힘겨루기는 계속 진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성과 과시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 전에 시진핑 주석 만나기 전에 내가 전쟁 이렇게 일단락 지었어. 이런 걸 좀 내보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일단 양해 각서 체결하고 그것이 상당히 미완의 것이지만 그리고 자기는 전쟁 끝났어 하고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중국 갈 때 이란 문제가 더 이상 부담이 안 되고 미중 본연의 문제로 돌아와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좀 세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 문제를 일단락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지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레바논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종교를 모독하는 만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친 데 이어서 이번엔 성모상 입에 담배를 가져다 대는 사진이 퍼져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담배를 입에 문 이스라엘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담배를 성모상 입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진은 레바논 남부 데벨 마을에서 찍힌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자 이스라엘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군인에게 엄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성 모독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달에는 한 이스라엘 군인이 같은 마을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훼손하는 장면이 퍼졌고요. 예루살렘에서 대낮에 프랑스 수녀가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레바논 지역에서 최근 이스라엘 군인들이 계속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싸움이 하나 할 텐데 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전쟁이 가져온 참상 같은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져야 될 인격적인 그리고 사회의 어떤 이 기준들을 전쟁이라는 어떤 상황이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저게 보기에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성모 마리아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거는 신성 모독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레바논 지대에 있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오랜 어떤 기독교 간의 서로 간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다투었던 부분들이 전쟁 중에 나타난 게 아닌가. 저런 부분들은 전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건들면 되지 않는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쟁이 낳은 참상, 신성 모독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김대호 소장님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전국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이제 27일 남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공천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은 이재명 정부의 독재 톨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란의 잔불은 곳곳에서 중동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공천을 통해서 아직까지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되고 극우 세력을 보며 정치하는 이진숙 대구달성 후보, 김태규 울산 남구 후보는 되는데 차라리 일관되게 정진석 실장까지 공천해서 내란 공천 사인방에 대한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의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입니다. 그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에 8, 9명은 잘 몰라요. 공소 취소 뜻이. 우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4%,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32%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내란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정진석 전 실장이 보궐 후보 신청을 철회하고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정 실장은 그 어떤 뭐 내란죄 혐의에 연루된지 여부를 떠나서 비서실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적절한 견제를 못했다라는 결과론적 책임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덕흠 위원장과 공관위원장과 또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사실 공천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결단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윤외계인 공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천에 그 공천 받으신 분들의 그 행적이나 아니면 공약 내용을 보면 터무니없다. 자, 민주당의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과거 심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현재 독재로 가는 길을 견제하는 어떤 힘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저는 미래와 현재 어떤 그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당의 저런 일각에서 일어나는 공소 취소 논쟁은 저는 상당히 이번 선거에 큰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나 박성준 의원이 얘기했듯이 국민이 모르면 알려서 국민의 숙고한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추진하면 될 일을 자, 모르는 상황에서 얼렁뚱땅 넘어가서 지금 국민을 속이겠다는 건가요? 저는 저런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 취소 저 논쟁 자체가 저는 그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막아야 되는
그런 하나의 의제로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민주당이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한다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네. 박성준 의원이 국민의 80~90%는 공소 취소의 뜻이 뭔지 모른다라고 한 것이 또 논란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늘 한 박자씩 늦어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라고 공격을 하려고 했으면 진즉했어야죠. 사실상 민주당이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이죠. 조작기소를 한 검사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서 검사를 하더라도 그 기소권에 있어서 잘못된 거를 그냥 밝혀줘도 나몰라라 했던 시대를 넘어서서 잘못된 조작 기소는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사법정의를 세우겠다는 뜻에서의 특검법이에요. 그게 취지입니다. 공소 취소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으로 이 특검법에 공소 유지라는 권한을 주다 보니까 이 공소 취소 권한이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청와대도 이런 부분은 시기 절차가 좀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임이 되면서 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기, 절차 그리고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이건 뭐냐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와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이 그 특검법에 대해서 뒷북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선거의 프레임으로 삼겠다는 건데 좀 이제 이미 버스가 떠난 뒤라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앞서서도 봤지만 오늘 헌법 개정안 올렸는데 국민의힘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내란의 불씨를 철저하게 없애겠다. 그래서 함부로 이 내란에 대한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 권한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란의 불씨를 철저히 없애겠다는 뜻인데 그걸 반대해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은 내란의 불씨를 살려놓고 싶습니까? 그다음에 5.18 부마항쟁의 민주정신 넣기 싫습니까? 그다음에 지방발전 균형을 넣었어요.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 하기 싫습니까? 이런 정당에게 이 선거에서 표를 줘야 되냐? 그렇게 되묻고 싶은 거예요. 공소 취소의 문제는 바로 잡으면 되지만 헌법 개정안의 문제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해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 개정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시대적 과제가 뭐죠? 국회의 전횡이에요. 자, 그럼 대통령을 아예 없애지 그래요. 계엄 선포 관련된 위헌성을 아예 없애려면 현재 계엄 선포된 이 부분도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국회입니다. 그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적 논의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걸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하자는 거고 또 하나 공소 취소의 이 문제를 실제 의원들 모임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었어요. 애당초에 국정조사 특위도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거였어요. 그러다 국민적 눈치가 보니까 슬그머니 이름을 바꿨죠. 자, 또 속이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국민을 설득하세요. 네,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는 민주당, 또 민주당을 향해서 대통령 죄 지으려는 독재 정당이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두 당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일주일 내 타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핵농축 권리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이번 합의가 전쟁을 끝내는 입구가 될지 아니면 미완성의 임시방편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설치될 이종격 투기 UFC 경기장 조감도입니다. 다음 달 14일 자신의 80세 생일에 맞춰 이곳에서 평화선언 이벤트를 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했다며 협상이 사실상 종착역에 다다랐음을 시사했습니다.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If we get there, they can't have nuclear weapons. You know, it's very simple. But what's not to submit? 현재 논의 중인 양해 각서에는
이란의 핵농축 중단과 우라늄 해외 반출 등 파격적인 비핵화 조건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건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의 성과를 넘어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핵주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이란 강경파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큽니다. Trump wants to say that the Iranian regime has to commit not to enrich uranium at all, and the Iranian regime says that's a red line for them, and they absolutely want to retain the ability to enrich uranium up to a certain level. 설령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적 정상화까지는 시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멈춰도 시장에 각인된 지정학적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say things will not return to the pre-war conditions. There will be a risk premium for the Middle East Gulf, and I expect that will persist for the long term. And when I say long term, I mean probably years. 결국 이번 협상은 해묵은 핵 난제를 해결하기보다 각자의 정치 경제적 시급함 때문에 일단 전쟁 중단이라는 문턱을 넘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주일 뒤 타결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그것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시작일지 아니면 시한부 평화가 될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란 언론이 이를 반박하며 양국 간 평화는 여전히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중관영 매체 ISNA는 이란 미국 합의에 관한 보도의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오늘자 칼럼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압력과 비판을 가짜뉴스를 통해 대응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칼럼은 전례 없는 미확인 뉴스가 공개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방 작전을 중단한 직후에 이뤄졌다면서 이란 속담을 인용해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웃으라고 비꼬았습니다. 미국이 중동 전역에서 발생한 미군 기지 피해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란의 정밀 타격 능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쟁 발발 이후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중동 15개 미군 기지에서 최소 228개의 군사 자산이 타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보다 훨씬 큰 규모로 파괴된 시설에는 병영과 창고뿐 아니라 사드 레이더와 조기경보 통제기 등 핵심 전략 자산도 포함됐습니다. 위성 분석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이 매우 정밀했으며 특히 미군의 인명피해를 입히기 위해 식당과 숙소 등 이른바 소프트 타깃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버이날의 스승의 날까지 그야말로 특수를 맞은 화훼 농가에 중동 사태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당장 써야 할 플라스틱 화분마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네, 경기 용인시 카네이션 농가입니다. 네, 화훼 농가들이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카네이션들은 가정의 날 대목을 맞아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을 담을 플라스틱 화분을 구하기가 요즘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며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져 공장들이 생산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취재진이 방문했던 농가에서도 화분이 부족해 평소보다 작은 화분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카네이션을 포장할 비닐과 종이 상자는 물론이고 비료와 재배용 흙까지 중동 사태 여파로 가격이 오르거나 물량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네, 기름값도 걱정일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어떤가요? 네, 카네이션 재배의 핵심은 온도 유지인데 일부 농가에서는 아직 등유를 사용합니다. 13도에서 14도 정도로 온도를 유지해야 해서 보통 11월부터는 난방기를 밤낮 없이 돌립니다. 그런 만큼 기름값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름값 급등으로 농업용 전기료까지 오를 조짐이 보이면서 농민들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부터 이 농가를 찾아오는 거래처는 기름값이 부담된다며 방문 횟수를 줄이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제때 꽃을 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필요 심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자주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중동 사태가 계속되면 결국 꽃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들이 외면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카네이션 농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가 고립된 북한 경제에까지 미치면서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남한 수준을 추월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달 리터당 0.97달러 선이었던 평형의 휘발유 가격이 최근 1.56달러까지 치솟으며 한 달 만에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인 1.41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대북 정보 매체들 역시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에서는 연료 부족을 우려한 주민들의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 가능성이 높다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결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국의 협상 상황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쟁 이란의 핵 문제 때문에 일으켰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이 핵 포기하기로 했고 지금 있는 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다 가져오기로 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요? 일단 이란이 핵 포기를 하겠다라는 것은 핵 포기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은 이란이 다시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는데 동의를 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에 이란은 줄곧 이 핵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해협을 먼저 풀고 그리고 종전을 선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핵 협상을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조금 선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비축분을 다 내놓기로 했다 이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과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핵 문제가 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하겠다라는 합의는 사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면은 미국은 이러이러한 수준의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큰 합의. 그리고 이제 물론 또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큰 틀의 합의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짜리 합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이 추후 협상이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핵 협상에 대한 어떤 이란의 전향적인 태도를 조금 읽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이었는데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한 페이지짜리에 이제 14개 조항이 된 이제 그 문서. 이게 악시오스발 보도였는데 이란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고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에 대해서 외교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거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간의 언행이 분명히 협상을 좀 어렵게 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란이 항복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마치 이란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다 들어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자세가 사실 이 협상을 좀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고 이런 협상은 사실 이 주고받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다시 협상 국면 그리고 이 협상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란 역시 끝까지 본인들의 어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치의 물론 양보를 좀 하겠지만 그래도
우위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란에서는 트럼프의 나를 믿어봐 전략에 실패하고 나니까 가짜 악시오스 작전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악시오스 보도가 맞다면 한쪽짜리 MOU 체결이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한쪽짜리 MOU가 어떤 효력이 있는 걸까요? 법적인 효력은 없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1994년일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영국, 러시아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네. 지금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양해각서는 이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할 경우에 미국, 영국, 러시아가 주권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것이었는데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양해각서는 합의문의 성격을 띠면 조금 달라요. 그럴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양해각서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 협상이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994년에 같이 이제 그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합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라 그러는데 1994년 Agreed Framework. 이제 그 이후에 추후 협상이 잘 안 되고 결국 추후 협상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이고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인데 그 논의는 굉장히 지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양해각서 이렇게 체결하고 바로 이제 후속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본게임이고 그 본게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단계가 남아있긴 한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이 협상 자체는 좀 주고받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이란이 핵을 포기를 하고 중단을 하고 유예를 한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무엇을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걸 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란 입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역봉쇄를 좀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단번에 조금 다 풀어줬으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는 천재적인 발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풀어주고 싶겠죠. 그 잘게 썰어가지고 이제 후속 협상을 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뭐 이란에게 호르무즈 통제권을 주고 그리고 이제 핵에 관해서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랬는데 이란이 말하는 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게 통행료 명목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미국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미국 국내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는 그런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보상인데 역봉쇄부터 풀고 그 후에 이제 뭐 각종 제재를 갖다 좀 풀어주는 것을 단계적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 보면 핑크빛 미래잖아요. 지금 다 잘 될 것 같은데 데드라인 시한은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전쟁을 일단락 짓고 싶은 마음이 큰 거겠죠. 그럼요. 일단락 짓고 싶어 하는데 근데 한 30일 정도 그래도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그리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라는 이 시각이 행정부 내에서 나왔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근데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당장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14일, 15일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뭔가 조금 일단락은 짓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암묵적으로라도 종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큰 틀의 합의, 구두 합의라도 좋겠죠. 이제 그런 그림을 좀 그려놓고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많은 이 현안들이 걸려 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을 재개를 시켰습니다. 작년 한국에서 열린 10월 말 11월 초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재개를 시켰는데 그게 1년짜리예요. 중국이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그게 1년짜리이기 때문에 10월 말 갱신을 갖다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고 그리고 그 회의를 앞두고 당연히 이란 문제는 어느 정도 조금 종결시켜 놓고 회의에 좀 집중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면은 중국은 이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존재감을 좀 드러낼까요? 일단 뭐 미국이 수면 위로 좀 끌어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너희들이 제재를 어겨가면서 이란에 싼 이 석유를 싼값을 사가지고 지금 비축해 놓은 거 이거 다 제재 위반이다 그러면서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지만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뭐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를 좀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조금 물 밖으로 나와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협상을 중재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에게 뭔가 조금 발언권을 좀 확보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란의 양보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은 이거는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발언권을 갖다가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이 분명히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핵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올라오게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파키스탄이 해낸 일이라기보다는 중국이 해낸 일인 것 같습니다. 중재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엊그제 이란 외무장관을 초청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 전쟁 덕분에 이란의 국제적 위상은 더 올라갔고 중국도 그걸 인정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독거리는 것이죠. 사실 중국이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런 제3국의 분쟁에 앞장서 나서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 국가이니까 좀 고생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이 장관이 아락치 외교장관에게 왕이 부장이 그 핵무기를 핵 포기하기를 한 것은 참 잘한 결정이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거는 다시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로 한 그런 결정을 칭찬해 준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당히 중국이 그런 어떤 핵무기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고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좀 훈수를 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역할을 조금 물 위에서 그러니까 수면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지금 이런 어떤 뭐 핑크빛 미래나 장밋빛 미래를 저희가 점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또 공습을 재개를 해서 혹시 쫓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헤즈볼라 측과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내 갈 길을 간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지금 뭐 종전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어떤 이런 형국, 이 형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스라엘은 상당히 이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번 휴전에 돌입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이 휴전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이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 세력 헤즈볼라와의 어떤 이 교전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강력하게 설득해서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이란과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선언하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어떤 종전 선언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과연 또 이 헤즈볼라 그러니까 이란의 대리 세력까지 공격하는 것을 중단하는 어떤 그런 종전 선언이 될 것인지 그것을 원하지 않겠죠. 이제 만약 그래도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이전에 조금 진도를 확 뽑아내야 되는 좀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헤즈볼라는 뭐 이스라엘의 좀 실존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종전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던 간에 이스라엘은 다시 교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한 몇 주 전에 분명히 이 전쟁을 자기는 한 1년 이상 충분히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변수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타냐후 총리를 이 전쟁의 빌런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낼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SNS에 이 전쟁 짧게 끝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또 익스커션, 짧은 여행이다라는 걸 강조했고 또 작은 소규모 충돌이었다, 스커미쉬 이런 단어를 자꾸 쓰고 있거든요. 익스커션은 뭐 소풍 그런 개념인데 소풍식으로는 너무 좀 길게 갔다 온 것 같고 소풍에 돈을 좀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내 여론이 안 좋다라는 것이고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1973년 이후 전쟁권한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이런 어떤 교전을 전쟁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어요. 전쟁이라고 규정하면 당연히 전쟁권한법에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hostility, 그러니까 적대행위라는 표현을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police action,
뭐 경찰 행위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죠.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전쟁 권한법이라는 거는 적용이 안 돼요, 사실요. 예. 지금 안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여론이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전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루비오 장관 역시 장대한 분노 이 작전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좀 심각한 교전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조금 이란에서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릴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뭐 현안들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점점 좀 시각을 돌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국내 상황을 좀 보면은 특히 백악관이나 어떤 그 이제 정부에서 내부에 대한 어떤 메시지나 그런 협의 같은 것들이 늘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최근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승리했다, 뭐 강력한 또 폭격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루비오 장관은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군사작전 종료됐다. 지금 이제 완전히 그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데 좀 그 내부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가 되질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다들 뭐 루비오 장관이나 특히 JD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름대로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와 회의를 하면서 다 의견을 물어보긴 봤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지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들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예스맨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통제가 전혀 되지를 않고 일종의 버릇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 조율이 되지 않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행정부 내에서도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이너서클이라 그러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상의를 하고는 하는데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 레드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들도 그들 사이에서도 뭔가 checks and balance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어떤 견제와 균형의 기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그냥 정책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팀이 없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는 나 임기 8, 9년 남았다 이렇게 실수인 것처럼 하면서 장기 집권의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지금 의회 상황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공화당 장악력은 여전하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회의론자가 많이 좀 생겨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난번 대선을 치르면서 공화당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트럼프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불만이 많이 나오지만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력이 없는 것이에요. 뭐 말씀드렸지만 JD 벤스, 뭐 마르코 루비오가 지금 제도적인 어떤 후계자라는 발언은 그런 어떤 예측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너무나 경량급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뭐 대선 주자급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에 필적할 만한 대체할 수 있는 공화당의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대안 세력으로 유권자들에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33%까지 빠진 상황인데 그럼 빠진 지지율이 그럼 민주당으로 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어떤 이 반대 극복,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과연 지금 11월 초에 열리는 이 중간 선거에서 이번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 예측이 조금 뭐 물론 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이전서부터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상원도 뭐 한 4석만 뒤집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뒤집힐 수 있다? 아니다. 뒤집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상황까지 뒤집힌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예.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 내 정치 지형까지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날 새벽 광주에서 흉기로 여고생을 숨지게 한 20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데요. 이 피의자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지 진단검사를 하고 신상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도 열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현우 기자, 20대 피의자의 영장 발부 여부 아직 결정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영장심사가 시작됐는데 아직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24살 장모 씨는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상의에 달린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불과 1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면서 왜 살해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여학생인 것을 알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보행로를 지나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또 여고생을 도우러 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째인데요. 경찰의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장 씨가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한 건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씨가 지난 5일 새벽에 여고생을 피습하기 전 휴대전화를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경찰은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 씨가 지목한 하천 주변과 수중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장 씨가 검거 당시 들고 있었던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경찰 조사를 종합해보면 장 씨는 범행에 쓸 흉기 2점을 미리 구매했고 범행 며칠 전부터 흉기를 지닌 채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범행 전 미리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했습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 피의자 장 씨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장 씨가 범행에 사용한 뒤 버린 흉기는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여서 확보했는데요. 경찰은 장 씨가 범행 뒤 혈흔이 묻은 옷을 무인 세탁소에서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장 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여고생 사망 원인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찔림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희생된 여고생은 발인 시기 엄수된 뒤 생전에 다니던 고등학교를 거쳐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불법 사채업자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흥신소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던 사채업자가 경찰 대신 흥신소에 의뢰를 맡겼다가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체포영장에 의해서 현 시간부로 체포하는 거예요. 불법 사채업자 박모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흥신소 업자 31살 형모 씨가 경찰에 검거됩니다. 형 씨 일당이 보낸 메시지엔 가족을 볼모로 한 협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앞서 사채업자 박 씨는 퇴사자가 고객 정보를 빼돌리자 흥신소에 회수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흥신소 업자는 되려 퇴사자와 공모해 고객 정보 폐기를 대가로 박 씨에게 8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텔레그램 신상 유포 채널 박재방 운영자까지 협박에 가담했습니다. 박 씨 아내 사진과 개인정보를 박재방에 올린 뒤 삭제를 대가로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낸 겁니다. 수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기에는 자기들의 잘못한 점, 불법 행위 사실도 발각이 되기 때문에 흥신소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흥신소 업자 등 일당 5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 박 씨 역시 4천여 명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5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한 달도 안 돼 멧돼지들이 세종시 도심 한복판에 나타나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사냥개까지 풀어 2마리는 포획했고 1마리는 야산으로 달아났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오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멧돼지들이 전멸등만 켜져 있는 도로를 유유히 지나갑니다. 새벽 시간대 세종시 고운동과 다정동 일대 도심에서 멧돼지 출몰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사냥개들을 풀어 세종시의 한 교회 앞 도로와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2마리를 붙잡았습니다. 나머지 1마리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고 다행히 기물이 파손되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크레인 2대가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는 컨테이너를 옮깁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70 물류나들목 인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로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승용차와 버스 등이 파손됐고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또 사고 수습으로 고속도로 양방향 일부 통행이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충남 서산 동문동 공용 버스터미널에서는 80대 여성이 시내버스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이 골반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차에서 내린 여성이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수시로 학교에 드나들며 교사의 사진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을 만든 외부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하며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 중인 사진과 영상을 빼내 만들었는데 이 피해자만 200명 가까이 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곳은 고등학교입니다. 전산 장비를 관리하는 외부업체 직원 30대 A씨가 업무 때 임시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부산 지역 유치원과 학교를 드나든 A씨. 관리 업무 말고도 교직원 몰래 하는 일이 더 있었습니다. PC를 점검하는 척하며 로그인된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과 영상을 빼돌리고는 인공지능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20개를 만든 겁니다. 범행 대상은 유치원과 학교 19곳, 확인된 피해자만 194명인데 모두 여성입니다. 빼돌린 사진과 영상이 든 USB 메모리를 실수로 피해자 자리에 두면서 범행이 포착되기까지 4년여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본인 자리에 있는 USB를 확인을 하고 이제 주인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 정보가 이 USB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내용을 좀 더 보니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5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소지한 거로 드러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외부 업체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보안 공백으로 번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 사진이나 허위 영상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월드투어 일정으로 멕시코를 찾은 그룹 BTS가 대통령궁에 초청돼 유례없는 환영식을 받았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광장을 향해 인사를 건넸는데요. 일대에 모인 5만 명 규모의 아미들은 눈물 어린 환호를 보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BTS 멤버들이 차례로 테라스로 나오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멕시코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공식 초청을 받아 대통령궁을 방문한 겁니다. We can't wait for tomorrow's concert and stage. BTS의 방문 소식에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 모여든 멕시코 아미들만 5만 명. BTS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나란히서 스페인어로 서툴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Extrañamos nosotros extrañamos muchísimo más a México. La energía aquí es increíble. 셰인바움 대통령은 앞서 BTS의 현지 공연표가 순식간에 매진되자 공식적으로 추가 공연을 요청할 정도로 BTS의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멤버들과 환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Ya les dije que tienen que regresar el próximo año. BTS 멤버들이 돌아간 뒤에도
광장의 열기는 한동안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일부 팬들은 벅찬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5위 K-팝 시장으로 꼽히는 멕시코에서 BTS의 공연은 사실상 국가적 행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는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세 차례 공연으로 우리 돈 1,55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분석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스타 셰프 안성재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고급 식당에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 발생한 지 2주일 만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글로 시작된 문제 제기가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김승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달 21일 와인 커뮤니티엔 안성재 셰프의 고급 식당에서 와인 바꿔치기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메뉴상 제공된다던 2000년산 와인 대신 10만 원 싼 2005년산 와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작성자는 당시 문제 제기를 하자 소믈리에가 2000년 빈티지도 맛보게 해드릴게요라는 반응을 보였고 별다른 사과를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식당은 흑백 요리사로 큰 인기를 얻은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고급 식당으로 올해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은 유명 식당인 만큼 예약이 매우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당 측 사과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안성재 셰프는 문제 제기 약 2주 만에 직접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안 셰프는 담당 소믈리에가 실수로 2005년산 와인을 서빙한 뒤 오류를 인지하고도 바로 알리지 못했고 사진 요청에 2000년산 와인병을 가져다 보여주는 잘못된 대응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고객의 문제 제기 이후 소믈리에가 당황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고 빈티지 비교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안성재 셰프는 예능 흑백 요리사를 통해 재료와 조리, 서비스의 디테일까지 엄격하게 보는 원칙주의자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봐주지는 않겠죠, 저도. 탈락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은 원칙주의자 안성재 셰프와 고급 식당에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안 셰프의 이미지와 달리 식당 측이 문제를 인지한 뒤에도 즉각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대응 방식에 대중이 배신감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파인다이닝 같은 곳은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고 이런 셰프의 철학이나 전문성, 희소성 이런 상징 자본이 함께 판매되는 곳이거든요. 소비자가 셰프의 안목을 신뢰한다는 경험 전체의 돈을 지불하는데 거기가 이제 신뢰가 흔들린 거죠. 안성재 셰프가 사과 직후 개인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린 걸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와인 한 병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재 셰프가 미디어를 통해 쌓아온 이미지와 신뢰의 문제로 번진 거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는 21일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2주일 앞두고 반도체 사업부분 조합원 비중이 높은 초기업 노조와 가전 모바일 사업부분 중심의 동행노조 사이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어제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공동 교섭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하했다며 정보 공유와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가 과반 조합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동행노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배제했다며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대우 금지 등 공정대표 의무 준수 촉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이에 대해 오늘 그동안 동행노조 관계자가 공동교섭단을 참여하면서 교섭 상황을 공유해왔다고 반박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는 주가가 오르면 실현된 이익을 소비하기보다는 부동산에 우선 투자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와 주식자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가계는 주가가 10,000원 오르면 130원 정도를 소비에 활용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린이날 새벽에 길을 지나던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4살 장모 씨의 구속영장을 조금 전 발부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장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학생인 것을 알고 살해한 건 아니라며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온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YTN에서는 강원과 경북 동해안의 송전탑 설치 공사 현장에서 심각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산불 피해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도하게 깎고 세운 송전탑으로 산사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백두대간에 설치하는 송전솔로 공사 현장에서 산림 훼손이나 산사태 위험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YTN 보도 후 한전 측은 대대적인 복구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림 훼손 현장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또 다른 현장, 나무를 베어낸 송전탑 주변 급경사지마다 숲은 과도하게 깎여나갔습니다. 경사면을 고정하기 위해 쌓은 토낭 위로는 이미 토사 유출이 시작됐고 지진이라도 난 듯 커다란 균열도 생겼습니다. 빗물에 토사가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덮어둔 이 방수포도 제대로 고정해 놓지 않아서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이 토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물에서 물길을 막았어요. 막았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 물은 다시 이제 모여서 이 상면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 30m도 안 가, 100m만 안 가면 마을인데 마을 사람들 대피해야죠. 인근 송전탑 공사 현장은 더 심각합니다. 칼로 잘라낸 듯 깎여나간 경사면, 곳곳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공사가 완료된 송전탑 일부 구간에서는 이렇게 토사 유출이 시작됐습니다. 이 송전탑을 받치고 있는 바닥도 훤히 드러났습니다. 송전탑이 설치된 일부 지역은 과거 산불 피해 지역으로 지반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 환경단체는 산림복구 작업이 구조적 보강보다는 보여주기식 조경 위주 복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송전탑 아래 민가와 관광객이 몰리는 휴양림이 있다며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여름 우기 때까지 현재 시공이나 복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대피 체계, 대피 계획을 만들고 대피소를 선정하고 대피 훈련을 하고 한전 측은 오는 6월까지 복구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완료 후에도 정기 점검을 벌이고 근본적인 토사 유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까지 전기를 보내기 위해 건설하는 230km 송전선로 공사. 한전이 진행하고 정부가 총괄하는 공사지만 현장 곳곳 산림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산사태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하늘이 점차 흐려지는 가운데 북서쪽부터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은 저녁에 비가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 강원도는 다시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그 밖의 전국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날은 맑지만 내일은 찬 공기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은 21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21도 등 오늘보다 많게는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